어떻게 요즘 많이 고통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학에서 이렇게 이거 취업을 준비하면서 4학년 학생들이나 이제 전문대 같으면 이제 2학년 전 말 이런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학생들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기보다도 사실 어떤 그 정보의 전달 창구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어떤 그 각종 정보들,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서치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물론 사회적으로 다 이렇게 일자리가 이제 변화하는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그 변화되고 그러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직업의 다양성, 그리고 직무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체든 정부든 나서서 어떤 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미비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혼란스럽고 취업에 가더라도 서로가 이렇게 박자가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나 상담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구직 활동이라는 것이 그 구직 활동 기간 동안의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펙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다가 갖추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직무 경험을 갖다가 한다면 어느 분야의 직무 경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좀 많이 있어야 사실은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고, 심지어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창구조차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예를 들자면 취업과 진로와 관련된 지도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집중된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하는데 그런 창구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유선상이나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메일상으로다가 상담을 한다든지 또 학생들 스스로 뭔가를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한 정보를 탐색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듣고 있죠. 어떤가요? 잘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대학 하나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보면은 정책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무슨 뭐 시장 요소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채용 시장의 어떤 그 목소리, 그다음에 또 이 구직자들의 어떤 그 목소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 같은 어떤 교육기관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정책을 이제 총괄하고 이제 조정, 코디네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정부 역할들이 있는데 사실 각자가 지금 뭐 언밸런스하게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으로 보면은 아마 이제 사회적으로다 보면은 수도권 대학하고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보면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먼저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떤 작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력으로서 이미 평가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학 교육 자체도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 초점이 맞춰진, 예를 들자면은 뭐 서울대 얼마나 보내고, 서울대에서 취업을 얼마나 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거 뭐 지난번 프로그램 거의 비슷비슷한 거야.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이 끊기면은 그 프로그램도 이제 곧 끊긴다는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좀 추진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좀 줄여나가는 역할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들 아까 이제 정보 얘기했었는데요.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은 뭐 구직을 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다. 그랬더니 다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광고하는 회사, B2C 기업만 기억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들이 구매하거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기업들만 알고 있지 그 수많은 B2B 기업이라든지 뭐 B2G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데 제과는 알아도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뭐 롯데케미칼은 유명한 회사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우성전기라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은 모르고 있는 학생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롯데 제과 들어간 애하고 뭐 B2B 들어간 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롯데 제과는 작은 거고 B2B 기업은 뭐 듣보잡인데 들어보지도 못한 잡인데 이러한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이 기성세대의 어떤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걸 줄이기 차원에서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일단 일관된 정책 추진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3년 이상 일관적으로 다 추진하는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적 있는 정책을 좀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 정부의 역할, 학교의 역할, 그다음에 그 구직자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국민 취업제 지원 제도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다양히 있죠. 네. 당연히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정책의 거의 한 90% 이상은 뭐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수정을 해야 되나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지원이에요. 지원인데 지원도 어떻게 보면 지원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부가적인 지원에서 이제 멈춘다는 거. 부가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돈 줄 테니 네가 가서 학원에서 뭘 배워라. 뭐 이런 정도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바꿔보자라는 게 이제 팽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부가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 방법이라고 하면은 명예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돈 주는 거는 일단 반대고요. 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같은 데 보면 뭐 내일 채용 공채라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뭐 급여자가 일정 부분 차이가 나니까 뭐 3년간은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정부에서 보전해주고 그럼 3년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정책을 위해서 당분간 운영은 되겠지만 나중에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말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뭐 구직자들이 직업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무슨 뭐 풀 등록을 한다든지 정보 미스매칭이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기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훨씬 뭐 직무 인턴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네, 지금 학교에서 이제 지금 학생들 취업하는 경우 보면 이제 취업자들 10명 정도를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면 중소기업에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에게 한 18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20만 원은 이제 그 기업에 실부담을 해서 그냥 월급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6개월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끊긴 뒤로는 그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고용이 될 건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투입을 하더라도 그 어떤 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그냥 그때그때 원발에 오줌 누듯이 그래서 해결만 돈 퍼부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결론이 안 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직무 교육 또는 보통 취업 때 다 돼가서 학생들이 1, 2학년 때 저학년 때는 그렇게 경로에 대해서 진로 경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3, 4학년 이제 고학년이 돼서서야 이제 뭐 스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찾고자 하면 너무 늦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직무에 대한 경력 설계를 1, 2학년 저학년 때부터 정부 어떤 지원 정책에 의해서 좀 체계적으로 빌드업을 시켜가야 3, 4학년 때 뭐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거기에 어떤 정부 정책이나 지원금이 좀 투여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취업 관련된 교육이나 강의나 뭐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진로 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어요. 특히 이제 1, 2학년들 이제 상담을 해보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기업에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어떤 넥타이 매고 출근해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만을 갖고 있지 특정한 어떤 직군이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학년 때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야 아직 어린 수준에서의 생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대학 내에서 좀 체계적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이 가장 굉장히 힘든 시기고 청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그 취업 노동시장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노동시장의 문제는 뭐 그 단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뭐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산업 구조가 좀 변화된다든지 또는 이 인력에 있어서의 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또 어떤 기업과 그러니까 이제 수요처와 공급처 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미스매칭,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서 이제 어려움들이 계속 이제 발생이 되고 있어서 결국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비슷한 말씀들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업만 노력을 했고 또 대학만 노력을 했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이 어려운 점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 어려운 점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 해결책을 좀 많이들 다른 부분에서도 고민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산업체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산학협력의 관계를 맺고서 연계를 갖고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턴 과정을 거쳐서 직무를 이해하고 직무 경험을 한 다음에 그쪽에 이제 산업체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은 모델처럼 정부가 그냥 이렇게 막 돈을 쓰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직접적으로 막 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와 좀 같이 협력을 맺어서 지방정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이 된다면 그쪽에다 지원을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단독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그쪽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과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조금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 취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직무 경험을 시키고 또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사고와 진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듯 싶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사례가 제주도의 사례를 한번 볼 수 있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지역 대학의 그 학생들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주도 자체에서 이제 만든 프로그램 중에 제주 더 큰 네일로 센터라는 이제 센터가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그런 이제 센터가 만들어져서 대학생들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갖다가 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의 인큐베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턴 기간 동안에 인턴 비용도 이제 급여도 지급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게끔 장시간 동안에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동안에도 기업체와 산업체와 같이 연결지어서 교육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자체라든지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는 산업체나 조직단체들이 함께 고민을 하는 플랫폼이 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대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대학에서는 어떤가요? 취업이나 진로 영역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미시적으로 다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비대면 언택트라는 건 앞으로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취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당장 내일 취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좀 거시적 차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그 이용현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일자리와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경제가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관심 받는 분야가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설명드리자면은, 과거에 우리 산업 사회는 펑션 중심 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능만 익히면은 어디든지 그 효율성, 생산성에 기반해서 기업들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노동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산업화 사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취업 정책이라든지, 뭐 직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프로그램들, 일자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위기에 이제 처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로 이제 만나지도 않고 비대면의 경제가 이제 발생하고, 또 우리가 늘 주장해 왔듯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고 취업이고 일자리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도 우리가 이제 데이터 경제에 중심을 둔 고용 경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러한 그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전기차가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죠? 전기차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걸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산업사회 같았으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지만 가전제품 회사에서 이제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경제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직무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데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신문에 이렇게 컬럼을 내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데이터 경제에서 그런 파라다임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다 정부나 학교에서 먼저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아마 이제 데이터 경제 시대에 걸맞는 이제 대학 프로그램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곧.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실행과 뭐 검토 과정을 거쳐서 뭐 보완하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이런 그 부분이 나올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쨌든 지금 학생들의 진로 취창업을 위해서 대학은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예전에 졸업할 때쯤 돼서 3학년, 4학년 때 돼서 준비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대학에서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취업할 수 있는 로드맵을 쭉 짜놔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인턴십 실습까지도 가는 이 로드맵을 쭉 짜놓고 하는데, 이러한 교육이나 또는 이런 취창업을 위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활동들이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더욱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들을, 오프라인의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온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은 온라인상에서의 교육이나 또는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들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기는 하지만,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방식들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일 수 있는, 요즘에서 기업에서는 뭐 AI 면접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하니까 그 AI 면접에 대한 기본에 대한 이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AI 면접에 대한 실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중앙방송에서 나오는 TV를 보면, 아, 정말 다양한 직업의 세계가 있구나. 그렇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잊혀지게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대학에서 이렇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대학들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잘 제공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 정말 몇 %만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 많은 대학에서는 그렇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국가나 또는 또 다른 사회나 또 다른 어떤 학교나 이렇게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하셨던 조금 더 변화되는 미래 사회의 다양한 직업들을 내가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다음에 고민해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공되지 않았던 대학들에서는 좀 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상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 국가 정책들, 예산 지원들,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역의 플랫폼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제공이 될 때에 전체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서 취업의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는 취업 진로 관련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아쉬운 점들이 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들 보면 이제 패러다임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대학이라든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 이제 한 1년 좀 넘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겪어봤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채용들도 그렇게 막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굴러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었을 때 기업에게 계속 이제 뭐 대학이나 정부 쪽에서는 애들 취업만 시켜줘라라고 강요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존에 없으면 없는 대로 기업이 굴러가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변화된 패러다임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보통 인문이나 사회같이 조금 이제 IT라든가 좀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변화된 상황이 비대면, 온라인, 이런 것이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거의 도래를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지금 전공하고 있는 것만 계속 추구할 거냐? 그러지 말고, 이제 공학이라든가 또는 조금 거리가 있는 뭐 인문, 사회 전공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의 전공만을 계속 공부해서는 답이 안 나올 수 있으니, 변화된 사회에 맞춰서 융합되어진 그런 기술이나 변화된 환경들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뭐 전공처럼 깊게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다룰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춰야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학생들이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파라다임이 바뀐 거는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근로하면 근로소득을 내요. 그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은 또 사업소득을 내요. 그건 이제 창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본과 관련된 거는 뭐 증시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 게 자본소득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든 세계 경제든 소득을 얻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근로를 해서 일자리를 얻어서 뭐 근로소득을 내든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내든 아니면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자본소득을 내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자리는 1번과 2번이에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위주로 다 우리가 일자리 정책이 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가장 인기 있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 네, 주식. 그러니까 자본소득으로 다 이 청년들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정부들도 어떻게 보면 자본소득과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맥락이 아닌가라는 거.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한번 일자리 전문가들이든 정부든 정책가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으로 다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인 주식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보면 뭐 우량주를 어떻게 판단하는 교육을 해가지고 뭐 주식 정보 제공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들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경제 차원에서 보면은 딱 세 가지의 방법입니다. 기본 골격은 사업을 하든 일자리에서 근로를 하든 아니면 자본을 투자해서 이익을 받든 뭐 이런 거니까 결국에 우리가 지금 모든 정책들은 사업과 근로에 맞춰져 있지 자본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외국이라고 해보면 이제 선진국이죠. 선진국 같은 경우 뭐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얘네들은 자본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터부시하잖아요.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걸 굉장히 터부시하고 힘들어하는데 그에 따른 해결책은 너무나 좀 우리가 아는 들어봄직한 해결책이 많이 나오는데 또 여기에 계신 임원진들은 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무슨 뭐 경진대회 무슨 사업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이제 갔는데요. 그 주제가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알고 중소기업에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점은 중소기업 자체가 좋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자체가 그냥 무조건 중소기업도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취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자체가 좋으면 누가 안 가겠어요. 그래서 뭐 유럽 경제도 마찬가지고 독일 경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국가가 경쟁력을 갖는 것은 중소기업이 잘 되는 거고 중소기업이 사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가정도 잘 유지가 되고 지역 경제도 국가 경제도 잘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매번 하면서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들이나 지원들이 그렇게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뭐 모든 중소기업들이 다 뭐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되게 고등교육이나 좋은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꼭 대기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나 회사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쳐다보면 중소기업들도 괜찮은 기업들이 참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요즘 친구들이 많이 그 중요성을 두고 있는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좀 매칭을 좀 잘 시킬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정부나 대학들하고 함께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요즘 뭐 인공지능 면접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인공지능은 데이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데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로 데이터는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쌓여져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의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미래의 인재를 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저도 이제 공공기관이든 뭐 대기업 면접에 이제 참여를 하다 보면은 과거의 어떤 형태를 보인 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은 약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ING고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업체에서는 그런 이제 보완하려고 한 여러 가지 어떤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언젠가 이제 정립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최영일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취업 준비하고 있거나 또 취업을 담당하시는 분들 두 분 양쪽이 또 이게 서로 상대방인데 저는 이제 취업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좀 한마디 드릴게요. 아까는 이제 기업 입장 쪽에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 지금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나왔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한다라는 얘기들 연장선상의 얘기입니다. 학생들한테 상담하다 보게 되면요, 중소기업인데 갈 수 있겠냐 하는데 연봉만 많이 주면 가지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대우가 좋게 된다면 중소기업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이제 임금 격차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취업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봉을 뭐 이렇게 높게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좋은 인재를 원하신다면 그 수준에 맞는 이제 그 지출을 생각을 하셔야 좋은 인재들이 모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양질의 그 인력이 공급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취업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좀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지시게 되면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끝으로 우리 힘든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환경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렵고 그래서 나는 자격증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 아니면 어학 성적을 조금 더 가져볼까 뭐 인턴 생활을 좀 해볼까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어떤 분야의 한 지식을 깊이 있게 아는 능력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사회에 적용시켜서 사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잘 사회에 적응하고 이 사회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들을 잘 만들어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어떤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보다는 사람들 사회에서의 소통을 한다든지 또는 협업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력을 갖춘다든지 이런 능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구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다음에 기업에서 좋은 인재를 평가할 때도 이것을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사회에 적응하면서 사회적인 역할을 하게 되려면 이러한 핵심 역량들을 갖춰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직무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인턴이라든지 관련된 분야에서의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관련 분야와 관련된 사람들의 미팅이나 회의나 만남이라든지 관련 분야의 뭐 사업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공모전 참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무 관련된 경험을 좀 많이 쌓으셔서 직무 능력을 좀 갖추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야지만 좀 더 행복하게 진입할 수 있고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경험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